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머리는 쿨헤드,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게 쿨헤드, 이게 차가운 머리 또는 냉철한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요, 머리가 빈 사람이 통상 뜨거워요.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쿨헤드. 한의학에서도 그렇죠. 두한 종렬,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고, 이게 한의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머리. 그 다음에 warm heart, 따뜻한 가슴. 이게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찬 놈들 조폭들이에요.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가슴은 반드시 따뜻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뜻한 인간애를 의미합니다. 동반성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사회에 기여하자, 따뜻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부지런한 손발입니다. busy hands and feet. 부지런한 손발. 이건 몸이에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쿨헤드, 합리적인 판단 능력,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즉 냉철한 이성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상 다단계 사기꾼들한테 걸린 사람들이 요 두 개가 없고, 요것은 뜨거워. 머리는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 따라서 쿨헤드,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냉철한 이성이죠. 가슴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손발은 부지런해야 돼요. 요게 머리 공부죠. 이게 헤드, 이게 마인드고, 이게 마음이고, 요건 몸이에요.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요 세 가지가 합해져야, 이거 무슨 일을 하든지, 애터미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따뜻해야 되고, 손발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게 필사즉생.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명량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본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심리자본이에요. 심리자본. 요즘 학자들은 자본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심리자본이 없는 경우에 경제자본이 있더라도 돈을 벌지 못한다예요. 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스톱 할 때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운이 70%고 기술은 30%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지금 1600만이 넘었다고 그랬죠, 관객이. 아주 대박을 터뜨린 것은 그 영화가 대단히 잘 만들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명량이라는 영화에 누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스토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명량해전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 13척으로 330척을 격파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영화평론가들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한 것은 지금 한국인들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지도했고 부활을 이끌었고 하는 것은요, 지금 리더십 이론이 발전하면서 리더십 덕목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실천을 안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실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그걸 실천만 하면은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요, 한산대첩 아시죠?
한산 대첩은 기가 막힌 대첩이거든요. 그건 거의 왜군 수군을 괴멸시켰는데 다시 살아나서 명량 대첩에서 다시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 200년 동안 일본의 수군은 맥을 추지 못해요. 그 정도의 해전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한산도가 뭐예요? 3도 수군 통제사가 있는 통제영, 다시 말하면 군사기지예요, 거기가. 그렇죠? 군사기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일본은 그 당시 전함이 한 1000척 돼요. 지금 해전을 벌이는데 백성들이 계속 이순신 장군을 따라와. 그래가지고 온 섬에 전쟁터로 백성들이 다 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양반들아, 여기가 전쟁터인데 왜 여길 이렇게 오나? 그러니까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백성들이 계속 한산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왕조에서는요, 공도정책을 취했습니다. 섬에서는 일체 못 산다. 섬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짓는 놈은 큰 죄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 일체 사람이 못 살게 하고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군사 지도자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하고, 난중일기에 나와요.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고 나중에 막 칡뿌리를 캐가지고 먹여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끼니가? 그래서 조정에 섬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장계를 올려. 근데 그 무능한 임금과 부패한 관료들은 허락을 안 해줘. 계속 장계를 올려가지고 결국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섬에서. 그래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군량미로 쓰고, 그래서 한산 대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량 대첩은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3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면을 당해가지고 불로 지지고,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우리 훌륭한 선조들이 계셨죠. 서해 누구죠? 아는 게 전혀 없는 분이 얼굴은 무지하게 이쁜데 이게 서해 유송룡 대감, 징비록을 쓰신 안동 하회마을의 그이죠. 서해 유송룡 대감 같은 아주 큰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항복 대감 아시죠? 오성과 한음할 때 이덕형이 오성 이한음 대감, 이항복 대감이 계속 주청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러면 배그종군 해라. 3도 수군 통제사를 그러니까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육군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원균이라는 분이 조선 수군을 말아자셨어. 그러니까 선조가 멍해. 그런데 또 이항복 대감, 서해 유성룡 대감이 계속 조청을 해가지고 다시 이순신을 3도 수군 통제사로, 그 지시를 받은 게 배그종군 하다가 진주 옆에, 지금 하동이 있죠. 하동에서 그 교제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서 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다시 3도 수군 통제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옛날 이순신 밑에서 싸우던 장수들이 다 모여, 병사들이 다 모여, 백성들이 따라와 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배 12척밖에 없는 전라도 우수영, 지금 해남까지 따라와 버려. 해남까지. 거기서도 이순신 장군이 그래. 그리고 피난배, 피난 가는 고깃배 있죠? 그게 100척이 따라오는 거야. 전라 우수영으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양반들아, 우리 전력은 형편없고 여기는 전쟁터인데 뭐 때문에 따라오나? 그랬던가? 대감님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과 예하 장수들과 이 군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줬다. 저 양반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것밖에 준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그 말이 죽기 살기로 하면 산다. 임진왜란은 이때 일어납니다. 6년째. 요 명량이라는 영화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1597년 정유재란 때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건 거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올해 12척 남았는데 부서진 판옥산 하나 수리해서 13척으로 333척을 격파를 했고, 앞에 돌격대가 133척, 뒤에 호위함이 도도다커도라가 지휘하는 호위함이 200척, 그 뒤에 일본, 그 다음에 다른 섬에 있는 배가 1000척이 있었어요. 우리는 겨우 12척. 13척인데 실제로 운행한 것은 12척이라고 그럽니다. 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우리 판옥선에는 병사가 200명이 탈 수 있어요. 맨 아래층에 노젓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제2층에는 활, 포 이런 걸 이제 쓰는 우리 장졸들이 있고, 위에 갑하는 지휘관이 있죠? 그러니까 200명이 타는데 원래 남은 병력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하동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 복직을 명받고 따라온 사람이 1000명이야. 따라온 사람이. 그래서 1100명 가지고 싸우니까 13척을 운행할 수가 없어. 배 하나에 200명이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를 줄여가지고 12척만 운행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건 거의 기적이고, 이건 거의 신화에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면 나타날 때까지 기다실 거냐 그 말이에요. 100년 뒤에나 나타날까 말까 하니까 그 기다려다가 돌아가시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 요체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신뢰. 저분은 믿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신뢰를? 덕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덕을 스스로 따라왔어요. 그러나 선조와 고관, 선조는 당금대 전투에서 신립 장군이 패하니까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임금이 야반 도주.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임진왜란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못살게 굴더니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임금부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제 말은 몽진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피난 가능성을 몽진이라고 그러죠. 티끌을 피한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야반 도주야. 밤중에 도망가 버렸거든. 밤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형조, 오늘 같으면 이 포도청 있죠? 형조를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궁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버리고. 왜? 백성들이 분노한 거야. 그렇게 떵떵거리고 입만 열면 무슨 사직이 어떻고 그러던 놈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따라오지 말하게도 따라오는데, 선조 임금은 따라오라게도 안 따라와. 돌팔매질하고. 요 사람들이 맨날 도망만 다니면서 뒤에서 싸웠던 의병장들과 이순신 같은 분에게 뒤를 쥐고 씌워서 많이 죽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바로 오늘날 애터미 리더들에게도 적절한 덕목이 됩니다. 신뢰를 얻고 덕을 쌓으면 따른다. 스스로 따른다. 그러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덕을 쌓지 않으면 따르라 해도 돌팔매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신뢰라든가 덕을, 이건 리더십 책에 다 나와요. 단지 실행을 못할 뿐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그걸 실행을 했어요. 이제 하동에서 파직이 돼가지고 권율 장군의 군사고문으로 백의종군을 하는데,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흰옷을 입고 종군한다 그 말이니까 쫄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장수들은 갑옷을 입죠. 그러나 이 쫄병들은 흰옷을 입는다. 이때 선조 임금이 생각해도 한심하거든. 저쪽은 배가 1000척인데 우리 12척이야. 그래서 파직돼 가지고 하동에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직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수군을 아예 해체하고 권율 장군 밑에서 육군으로 종군하라고 교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부터 5, 6년간 적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닷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요 말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나 있사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이길 수가 있사옵니다. 이 각오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쪽은 천척이에요. 이쪽 12척인데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뭘 각오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금 만약 수군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적들이 다행하게 여길 이유가 될 것이며 적군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거쳐 한양에 다다를 것입니다. 원래 일본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그 당시 조선은 육지에 길을 내지 않는 무도정책이었습니다. 길을 내면 그것은 외적이 침입이 쉽게 된다고 해서 길을 못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왜군들은 그게 수군이 강합니다. 해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해를 거쳐 서해로 해서 한양으로,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울을 지배한다는 게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순신이 그걸 차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이 두려워한 바입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이 장계를 올린 거예요. 왜군은 조선을 지배하려면 서해를 지배해야 돼요. 서해로 들어가면 벌써 그 당시에 왜 육군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들어가면 합세해서 전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이에요. 이제 터덜 대기종군한 길입니다. 이 당시에 조선의 무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역을 통일해서 조선을 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서인 황룡길과 동인 김성일, 황룡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할 것 같습니다. 김성일은 그 얼굴을 보니 주새끼 같아가지고 침공 못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성일의 말을 들어요, 조정이. 그런데 그것은 김성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일종의 그 희생양 찾기에 불과합니다. 최종 판단은 임금이 하는 것이고 조정의 대감들이 하는 것이 김성일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죄를 몽땅 김성일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김성일을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전쟁터에 가 있어. 군사목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어. 결국 김성일은 많은 군사를 모으다가 과로로 죽고 맙니다. 과로사를 하고 말아요. 여기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가 병선 700척을 이끌고 부산진에 상륙합니다. 병력 18,000명과. 이때 박콩이라는 사람은 경상좌도 수군철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동쪽에 있는 지금 같으면 부산, 동래, 김해, 울산 요 기장을 전부 아우르는 지역의 해군사령관이에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걸 개탄한 글이 나옵니다. 요 사람은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배를 모두 침몰시키고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 해군 중장이 도망가 버려. 그 다음에 원규는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니까 낙동강 우측에 수군절도사인데 이 양반도 도망가 버려. 이 양반도 도망가 버려. 옆에 있으면 조인트 사거리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두 경상 좌우도 수군사령관이 둘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장군과 3,000여 명의 민간인과 그 다음에 그 군졸들만 남아서 반나절간 이 조총을 가진 일본군과 결투를 벌여가지고 옥세합니다. 3,000명이 전멸을 해버려요. 이래서 부산진성이 함락합니다. 이분이 정발장군이에요. 흑의장군이는 여기 일본의 배 보이시죠? 그 당시 그림, 이게 지금 보물제 391호거든요. 그 당시 그린 겁니다. 일본 패가 이렇게 이랬는데 우리 흑의장군, 정발장군은 여기 서서 지금 3,000명을 지휘하는 거예요. 원균하고 박홍 동상은 없는데 부산 동구의 정발장군 동상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동래성으로 진격합니다. 동래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여기 동래성의 수장은 바로 송상현 부사, 송상현 장군입니다. 여기서는 또 고니시 유키나카가 송상현 부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직 전의 부전직함. 네가 싸우려면 싸우고 안 싸우려면 길을 빌려달라.
그 말은 우리가 명나라를 치겠다. 그래, 길을 빌려달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송상현 부사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 하면,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운데 미안하지만 길은 못 빌려준다. 항복 안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경상좌도 병마졸도사 요 이각이라는 자도 도망가버려. 자, 도망의 천재들만 그러니까 전부 거기다 모아놨어. 도망가버려. 그런데 이각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송상현 부사가 같이 싸우자고, 우리 같이 싸우자, 국가를 위해서 같이 싸우자 말이야. 그리고 같이 죽자 했는데 웬걸 도망가버려. 그래서 송상현 부사 그리고 양상군수 조영규 몇 사람만 역시 군민 3,000명과 함께 여기서 전멸합니다. 이때 얼마나 이각이 형편없는 짓을 했느냐. 병마졸도사가 이 여인들도 왜군과 싸우기 위해서 기왓장을 내리고 있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돌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다리 보이죠? 요놈이 이각이에요. 요놈이요. 여인들도 집에 올라가서 기왓장 내려서 돌 가지고도 싸우려고 그러는데 육군 총사령관이라는 놈이 빤스만 입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왜군은 이제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이 되니까 계속 후속 부대가 이제 상륙을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세 길로 한양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제4, 5, 6, 7, 8, 9군이 계속 상륙하니까 무려 16만 명이 상륙을 합니다. 조선군은 아무것도 없는데 16만 명이 상륙을 해요. 일본군을 지휘했던 장수들입니다. 장수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상주 전투에서 계속 패전을 하다가 이제 당금대 전투에서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서울에서 경군이 내려와서 바로 신립장군이 지휘하는 당금대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당금대 배수진을 치고 했으나 그 재수가 없었어요. 신립장군은 기병입니다. 기병. 말로 싸우는 기병인데 조총의 대비가 없었어요. 조총. 거기다가 재수대가리 없이 비가 와가지고 말이 달리지를 못해. 평양에서. 그래가지고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경군, 조선의 중앙군이 아주 괴멸돼가면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선조가 몽진을 시작합니다. 신립장군이 패했다.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해버려요. 야반도주를. 이건 이제 얼마나 한심한가를 한번, 후손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만은 얼마나 한심한가. 이제 선조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놓고는 김명원이라는 분한테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을 해서 수도를 사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수도 방위사령관을 임명하고 한강에서 왜적을 막으라고 하고 선조는 이제 몽진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한강에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리를 안 놨어. 일부러 안 나눈 거예요. 왜? 지금 서울 강북에가 궁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을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강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강 북쪽에서 막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수도로 오기 전에, 한성으로 오기 전에 용인전투가 벌어집니다. 용인전투에서 또 우리 아군이 대패해버려요. 전략을 아주 형편없이 써가지고. 용인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패했다고 그러니까 김명원이라고 하는 사령관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준비를 했어. 또 사령관이야. 도원수야. 수도 방위 사령관이 포를 전부 강에다 버리라 이거야. 화약도 저에다 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해. 그러니까 부원수 신각장군하고 다른 장수들이 어떻게 도원수가 말이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냐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부원수라면 그러겠죠. 부원수라면 어떻게 도원수가 왜적이 온다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냐. 이렇게 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부원수 신각장군은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가고 지금 양주 있죠. 양주 산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진 군대를 모으고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와 합해가지고 도성을 탈환할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도성에 왜군이 주둔하니까 탈환할 계획을 세우는데 마침 어떤 첩보가 들어왔냐면은 일본군이 북상하기 위해서 양주, 서울 근방에서 정찰을 심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주 해유령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 선발대 70명을 전멸시켜버려요. 이것이
임진왜란 육전에서의 최초의 승리입니다. 최초의 승리야. 바로 신각 장군이 일본군 첩보부대 70명을 전멸시켜버렸어요. 여기서. 그런데 김명원이라고 하는 이 도망의 아주 그 천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도가 함락된 게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죄를 신각 장군에게 뒤집어 씌워봅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신각이란 놈이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멍청한 임금은 그래 그 자식 목을 잘라버려라, 참수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참수하러 가. 근데 나중에 선조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수하지 마라 하고 또 사자를 보냈는데 이미 도착해 보니까 참수하고 난 뒤에요. 그게 김명원입니다. 그 아내는 3일장을 치고 나서 자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그렇게 진행됐다고요. 만약에 신각 장군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략가가 서울을 수비 안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도망간 놈은 따로 있는데, 요 장면입니다. 지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김명원이고 신각 장군. 국민학교 책에 보니까 이걸 그려놨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왜 일본이 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왜군이? 이 조선에 무슨 관군이 있습니까? 신립장군이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관군이 없어요. 왕은 무능해. 맨날 도망간다죠. 그리고 경상 좌우도 수군절도사, 원균, 박홍, 그 다음에 병마절도사 이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고관대작들 걸음만 날 살라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왜군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일본하고 달라. 일본은 사무라이와 사무라이, 그리고 영주와 영주가 싸우면 한쪽이 이기면은 저쪽 영주는 할복 자살을 해. 그런 거 많이 봤죠? 진쪽의 헤드가, 보스가 할복 자살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의 백성은 점령자에게 순종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문화하고 같은 줄 알았어. 같은 줄 알고 원균이 도망가, 박홍이 도망가, 이각이 도망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순순히 복종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당하고 살던 백성이, 자기 상관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백성이 싸워. 그거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놈들이라니까 이거. 맨날 자기들을 괴롭힌 놈들인데 그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왜 저가 싸우냐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군수물자 조달이 불가능해. 백성들이 싸우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해. 항복을 해야 뭐 쌀도 거두고 뭣도 거두고 할 거 아니에요. 소도 거두고 해야 하는데 항복을 안 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그래,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위에 고관 대작들, 벼슬아치들이 도망가면 백성들은 순순히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그 계산으로 했는데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수로를 끊어버리고 육지에서는 고관 대작들 다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싸워. 백성들이 싸워.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걸 계산을. 이게 거북이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이게 조선의 주 함대는 판옥선입니다. 거북선이 아니에요. 거북선은 매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북선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 시야가. 배를 전선에서 전투를 하려면 그때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야가 좁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층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 활을 쏘는 병졸, 칼을 쓰는 장수, 포를 쏘는 포병들이 한꺼번에 움직여. 안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번잡해.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를 않았어요. 많이 안 만들고 이 몇 척을 만들어 가지고 충파라고 그러는데, 충파가 뭐냐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저게 함선을 가서 부딪혀서 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저게 함대가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함대를 양쪽으로 갈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수군은요, 근본적으로 해적이기 때문에, 해적은 무엇이 장기냐 하면은 상대방 배에 올라가서 칼질하는 게 장기예요. 가끔 보셨죠? 해적 영화 보시면은 결코 뭐 포나 활이나 그런 걸 안 합니다. 칼을 잘 써. 칼을.
그래서 상대방 배에 기어 올라가서 칼로 승부를 내. 그래서 거북선은 우회를 철갑으로 덮고 거기다 못을 박아서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놈들의 전략. 그러니까 이순신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놈들이 그 전략을 쓴다. 그리고 우리 판옥선도 일본의 배보다 높게 만들었어. 높게 만들어야 못 끼워오잖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 창으로 찔러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일본의 배들이에요. 이게. 판옥선보다 낮아요. 낮으니까 기어 올라오지를 못해. 이게 바로 명량에서 포탄이 날아가죠. 이걸로 쏴버린 거거든요. 대환구랑 중앙구. 이게 조총이고 이게 바로 신기전이라고 하는 오늘날 개념의 로켓입니다. 로켓. 화살인데 로켓이에요. 여기 지금 진해 박물관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천자, 치자, 현자, 황자 총통그래. 그래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천자를 써놓은 게 천자 총통. 천자를 써놓은 총통이라고 말이에요. 지자, 총통, 현자. 요게 이제 판옥선과 거북선에 장착됐던 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선의 예선들은 우리 전략을 몰라, 잘못 읽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칼을 잘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전에 포로 격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로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화살의 사거리가 조총의 사거리보다 길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전에 격파해버리는 방법. 그리고 곁에 오면은 우리 판옥선과 거북선으로 들이받아버려가지고 깨버리는 우리 배가 훨씬 강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잡혀가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칠천량 해전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맨손으로 만들어 놓은 배 300척, 어떤 자료에는 500척, 그리고 수군 3만 5천 명이 전멸해버려요. 패설이라는 사람이 12척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것만 겨우 살았습니다.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는데 명량해전이 첫 번째 전투가 아니고 세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어란포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김억주 장군이 우리 13척으로 여기에 왜군은 바로 그 유명한 구르시마 미치우사가 지휘하는 전선 8척이 나옵니다. 이건 8척이 싸우러 나온 게 아니고 도대체 조선 수군이 배가 몇 척이나 되는 거야? 그리고 이순신이 복귀했다는데 정말인가?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격파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순신도 일본군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이순신이 다시 왔다. 일본군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 다시 벽파진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역시 구르스마 미치우사가 전선 13척을 가지고 뒤에다 55척을 두고 13척으로 다시 공격해 오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란포 해전이 끝나고 나서 지시를 합니다. 내일 구르시마 미치우사가 또 공격해 올 거다. 대비하라. 근데 한밤중에 공격한 거예요. 그걸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르시마 미치우사가 그때 알았어요. 이순신이 진짜 있구나. 이순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순신도 내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을 이겨버리니까 조선 수군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충천해요. 이순신만 따르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본 수군이 괴멸돼 버리는 명량해전이 시작됩니다. 이순신, 권준, 이영남, 이영남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사합니다. 요 이순신은 무의공 이순신, 한자가 달라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습니다. 맞으면서 죽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않고 그 함대를 누가 지휘하냐면 바로 이 이순신이죠. 내가 이순신이다. 거짓말 아니죠. 이순신이니까. 내가 이순신이다. 나 이순신이 살아있다. 멀리서 뭐 보여? 안 보이잖아요. 어떤 놈이 망원경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노량해전을 끝까지 지휘해서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대용 장군. 나대용 장군은 거북선을 만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선임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분입니다. 나대용. 안위. 최초의 거북선을 몰고 사천, 경남 사천 있죠. 사천포 해전에서 거북선으로 돌격해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 안위 장군입니다. 김응암 장군, 송효종, 김억추, 정도, 황세득 13척 1170명인데
왜군은 333층 병력 26,600명. 이게 게임, 그 왜군이 이순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자기들도 물길을 잘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울돌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적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해양국가입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순신한테 걸린 거죠. 일본군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것은 통계마다 다른데 약 2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2명 죽고 2명 부상. 일본 왜군은 도도다카도라, 바로 구르시마 미치우사. 이때 일본 왜군은 아주 괴멸돼 버리고 200년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야 선조 장수니까 높게 평가한다? 그게 아니에요. 세계 인류 역사 해전에서 이런 분은 없어요. 자, 도고 헤야지로라고 하는 이분은요, 도고 헤야지로는 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해군 원수입니다. 강직한 군인이었고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정말 진짜 군인이에요. 도고 헤야지로, 당시 러시아 발틱 함대, 저쪽 발틱해에서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가 오는데 이게 일본 해군의 전력이 3배였어요. 이것을 대한해협에서 격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도고 헤야지로는 일본의 군신, 지금도 군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강직한 군인이었고 전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군 원수이고 이 양반을 통상 동양의 넬슨이다 이렇게 불러요. 러일 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그날 저녁에 축하연이 벌어지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기자들이 당신을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고 헤야지로 원수가 넬슨은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아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당시 영국 함대는 25척이었고 스페인 함대는 30척이었습니다. 5척 많을 뿐이에요. 그걸 격파했다고 그냥 런던에 동상 세놓고 난리를 치는데 도고 헤야지로는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장수냐 이거야. 넬슨은 25척으로 30척을 격파했지만 나는 3분의 1의 전력으로 발틱 함대를 격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넬슨보다 낫다. 그러면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이순신은 어떠냐? 그랬더니 도고 헤야지로 이렇게 돼요.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군신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이순신뿐이다. 이거 적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전쟁의 신이자 바다의 신인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역시 군인답죠? 군인답죠. 그 다음에 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러일전쟁 후에 방문했습니다. 도고 헤이아츠로 원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해군 제독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조선의 수군을 지휘한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일개 하사관에 불과하다. 강직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순신 장군이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의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역시 해군 원수답죠. 더욱 이상한 것은 더욱 한산섬에서 일본 수군들이 큰 배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신사 여기 이거 하죠. 근데 그 신이가 누구냐 하면 이순신이야. 참 희한한 사람. 노일 전쟁 때도 그 신이가 이순신이에요. 그냥 얼마나 일본의 해군들이 이순신을 존경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이 도고입니다. 도고 헤이아츠로 무릇 전쟁에서 군인의 몫은 1%요. 국민의 단합된 힘이 99%다. 넬슨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렀고 이순신 장군은 온갖 시기와 모함을 무릅쓰면서 싸웠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나는 이순신 장군의 비교 대상이 못 되며 그분이 보여준 전략도 내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위로는 천황, 아래로는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단결된 성원을 받고 나섰다. 이순신 장군은 그를 시기하는 무리와 모함에 시달리고 죄인이 돼 고문까지 받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채 풀려나서 그 궁지에도 굴하지 않고 명량 노량해전에서 대성을 거뒀다. 그리고 최후해전에서 전사했다. 이 외에도 영국의 해군 중장이 이순신을 엄청나게 평가했어요.
어떻게 이런 장수가 다 있냐, 이런 해군 제독이 있느냐 할 정도로 있습니다. 야, 필사직생 요 이제 병량해전 바로 전에 바로 전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연설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이 오자병법에서 인용한 겁니다. 예, 바로 이게 지금 난중일기 여기 있어요. 필사직생. 그리고 전쟁 나기 하루 전에 붓글씨로 희호를 쓰신 겁니다. 붓글씨 기가 막히게 쓰셨죠? 요게 현충사에 도래가 새겨져 있어요. 아산 현충사에 가면 여기 도래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명량해전입니다. 일본 해군이 200척 이렇게 몰려오니까 여기 12척이 일자로 막아버려요. 일자진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를 통과하면 안 돼. 서해로 가면은 한양이 뚫려요. 일자로 막고 요 가운데 있는 대장선,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 수장을 시킵니다. 오자병법에는 필사직생, 행생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요행히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더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병법에 의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필사직생, 필생직사 이렇게 딱 일심정도 기불성공.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 그 다음에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있죠.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일심정도예요.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어찌 기자 어찌 성공하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렇지 12척으로도 330척을 격파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내가 처해진 위치는 지금 거의 12척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330척인데 어떻게 내가 이길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일심정도. 일심정도. 다시 말하면 의지죠. 심리자본. 자, 바로 태도입니다. 승리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미 프로풋볼 감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분이에요, 요분. 요 컵이 빈스 롬바르디 컵이. 이게 이 양반이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3루 팀을 맡았어요. 1승 10패 한 팀을, 승률 10%의 팀을 맡아가지고 그 선수들도 다 그만. 요 코치도, 요 감독이죠. 감독도 무명의 감독. 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위스콘신주의 팀을 맡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수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픽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지는 게 일인 팀을 어떻게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드냐. 그 선수들도 안 믿었고 언론들은 자식이 코미디언인가? 왜냐면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뭐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형편없는 팀을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제 부임해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 해에 바로 꼴찌팀을 3등으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슈퍼볼 6번 진출해가지고 5번 성공.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선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닌데 뭐예요? 정신력이야, 정신력. 계속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하니까 선수들이 뭘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가져. 아, 우리도 이길 수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피나는 훈련밖에 없었어요. 뭐 무슨 지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자, 우리는 쉬지 않고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어쩌면 완벽을 달성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질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강조한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지는 않는다. 오직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뛴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쿨헤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시라. 그걸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이라고 다른 이 세일즈맨들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자, 작은 태도의 차이가 큰 결과를. 태도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정신자세예요. 이순신의 정신자세 12척으로 330척을 격파할 수 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처칠. 유명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어요. 독일 막강한 공군을 영국 런던을 떠나지 않고 지하 벙커에서 막아내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했어요. 태도가 애티튜드인데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이걸 해보면 100점이 나옵니다. 만일을 해봐야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아까 지금 도고 헤야치로 원수가 말한 너희 능력은 1%. 나머지는
백성과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트너들과 같이 요 태도만 가지면 100점 만점에 3년 뒤에 2000댁, 3000댁. 3000댁이라네. 3000댁. 예. 5년 뒤에 5000댁, 2000댁. 5000댁. 이야, 포부가 좋았어. 포부가. 자, 3년 뒤, 5년 뒤에 전부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